안녕하세요. 저는 20여 년 전에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쉴 새 없이 살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항상 일할 때나 산에 오를 때 라디오처럼 틀어놓은 채널이었는데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전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 한 명 있었죠.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애를 이렇게 영특하고 똑똑하게 키웠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은 너무 까불어대서 미칠 지경인데 참. 그러게요.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쁘고 착하게 자라줘서 저야 고맙지요. 혼자서 공부하고 점잖은 선비처럼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아들이었어요.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할 말을 할 때면 몹시 진중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력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기도 무척이나 많았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한데 점잖고 할 말 할 때는 딱 부러지게 했으니까요. 중학교 내내 회장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야만 해도 고등학교 배정이 뺑뺑이로 배정되었거든요. 시험 보고 들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운이 안 좋으면 불량배들이 많은 꼴통학교에 배정되기도 하였답니다. 운이 안 좋았던 저의 아들은 그 고등학교에 배정되었어요. 어떻게 하니? 집에서 거리도 멀 텐데. 그리고 거기 애들 질이 안 좋다고 하니까 엄마는 걱정이다. 중학교 담임쌤한테 어떻게 안 되냐고 물어볼까, 엄마가? 됐어. 엄마 괜히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가서 적응 잘하면 되지. 나는 괜찮아. 하지만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아들이 힘들게 학교 생활하는지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회장하고 학년별 전교 회장까지 2학기에 할 정도였습니다. 애들 사이에서도 전교 1등에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조용한 애로 소문이 났었거든요. 꼴통 고등학교라서 애들이 전부 공부 안 하고 누워만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항상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수업을 듣는 아들을 선생님들은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아이 혼자서 키우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었어요. 배운 게 따로 없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곳도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멀리 있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첫 차 타고 일을 하러 간 다음에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가 넘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보니까 아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저는 아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불을 뒤집어 쓴 뒤 자려고 했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힘든 일 없지? 응?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그때 당시 아들의 그 말을 별일 아닌 듯이 듣고 넘겼어요. 그게 시그널이었는데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였죠. 며칠 뒤 한참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밤 11시가 넘는 시간인데도 아들이 집에 없는 겁니다. 이 녀석이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하나? 왜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별 대수롭지 않게 금방 돌아오겠지 하고 잠을 청했어요. 잠깐 악몽을 꿔서 잠에서 깬 후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가 넘은 겁니다. 진모야, 진모야.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얘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미치겠네? 새벽 시간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고등학교에 연락을 취해서 수의실 아저씨에게 자습실을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자습실은 밤 12시까지만 하고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기분이 쎄했습니다. 아들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경찰 팔을 잡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했죠. 남자고 고등학생이니까 잠깐 어디서 잠들었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경찰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도 오지 않은 아이 때문에 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은 그제서야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교 끝난 후 아들의 행적을 따라가던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건너편에 마을 산동 아파트 3층에서 아드님이 떨어지셨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파트긴 하지만 제일 높은 층이 3층이었고 아드님이 떨어지셨는데 나무에 걸려서 타박상만 입은 것 같네요. CCTV 영상 찍힌 거 보니까.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떨어지려고 했지만 시골에서 높은 건물을 찾는 게 힘들었던 아들은 그나마 높은 곳인 3층에서 떨어졌던 거였어요. 중간에 나무에 몸이 걸려서 한번 튕겨서 바닥에 떨어진 거고 아들은 다리에 피를 흘리며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형사가 CCTV와 동선을 추적해보니 아들 녀석이 바다 쪽으로 걸어간 걸 알게 된 겁니다. 진모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렇게 공부도 곧잘하던 녀석이... 담임 선생님까지 나와서 그 일대를 수색했어요. 그 당시에 해양 경찰분들도 보트 타고 바다를 수색했고요. 그때 썰물이 되었을 때 10대 소년으로 추정되는 시체를 발견했다는 무전이 들어왔고 형사가 가서 확인해보니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제 아들은 바다에서 몸을 던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어요. 저는 사는 게 바쁘니까 아들이 그냥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멱살을 잡고 당신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 담임은 자기도 갑자기 진모가 왜 이런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학교에 가서 설문조사를 돌리고 그때 양심선언을 한 애들 몇 명이 사실대로 말한 거였습니다. 진모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를 도와주다가 같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였어요. 애 담임 선생님은 양심선언한 애들을 학교 끝나고 조심스럽게 불러내서 따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고요. 알고 보니 같은 반에 몇 달 전에 전학 온 남학생이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서 그 학교 일진들이 시비를 걸었나 봅니다. 싸움을 못하는 그 전학생은 맞기만 하고 아무런 반격을 못했대요. 그런데 다들 아시잖아요. 아무 말 안 하면 더 만만하게 보는 거요. 그 학생이 괴롭힘 당해도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지 못하고 맞고만 있으니 괴롭힘 강도가 더 심해졌다네요. 반 학생회장이었던 제 아들이 그만하라고 우리 반 애한테 왜 그러냐는 식으로 한마디 했나 봅니다. 그 일진들은 평소에 말도 없는 게 갑자기 왜 나서고 그러냐? 니도 죽고 싶냐? 시비를 걸었고 할 말은 하는 성격인 제 아들은 맞서 싸운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 키가 크고 힘이 좋아도 다수로 달려들어서 애들 괴롭히고 그러니 별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아들은 그 이후로 매일 학교 애들한테 맞으면서 살았고 노래방이며 지하 창고며 질질 끌려다녔대요.
밖에서 일하고 집에 늦게 들어와 아들을 살필 기색이 없었던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고요. 평소에 밝은 아들도 그런 괴롭힘이 몇 달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죽음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바다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아들을 보자마자 저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소리라도 질러야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뒤늦게 아들을 괴롭힌 놈들 멱살을 잡고 너도 죽으라고.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 아빠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 키웠는데. 그 애들은 표정 변화 하나 없었습니다. 지네들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행동인지 모르는 듯 했어요. 결국 걔네들은 학교를 퇴학당하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학교 폭력이 별거 아닌 걸로 지나갔거든요. 애들 장난, 기싸움, 이런 수준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고통 속에서 살았고 결국 젊디 젊은 아들의 목숨이 아스라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 툭 끊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미친 여자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일도 못 가고요. 동료들은 제 사건을 듣고 다들 장례식장을 지켜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은 그 어떤 걸로도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더 웃긴 거는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시장에 가거나 혹은 슈퍼에 갈 때 저를 본 아줌마들은 뭐 아주 재미난 불구경 보듯이 지들끼리 속닥거리더라고요. 식당에 나가서 밥 먹을 때도 아줌마들은 애 떠나보냈으면서 밥은 넘어가는 거야? 참 웃겨. 그러게 말이야. 죽은 애만 불쌍하지. 제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람도 싫어지고 우리 아들을 집어삼킨 바다도 보기가 싫어서 동네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식당 일을 전전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사장님이 저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딱하다고 하면서 저를 잘 챙겨줬어요. 집에 있으면 안 좋은 생각하고 우울해지니까 일 안 하는 주말에는 자기 따라서 산이나 타러 가자고 하면서요. 신기하게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사장님 따라서 삶을 찾아다니면 그 순간만큼은 아들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따라다니면서 약초를 캐고 다니니 저도 웬만한 약초꾼들처럼 식물에 대해 박학다식한 사람이 되었지요. 아들이 죽은 이후로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저는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 일 돕는 것도 저에게는 버거웠나 봐요. 손님들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다른 일 하려고요. 아니, 자기는 기술 배운 것도 없고 지금 갈 데도 없으면서 어디 가서 일하게. 산이나 타면서 살려고요. 10만이가 된다는 말에 놀란 눈치였지만 말린다고 말려질 제가 아니었기에 식당 주인분은 저를 보내주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며 살았지요. 전국에 안 다녀본 산이 없었을 거예요. 머리도 짧게 깎아서 누가 보면 머슴처럼 보이게 하고 다녔죠. 산에 다니면 위험한 일도 많고 대부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남자라서 안전하게 남자처럼 다니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산지 20년이 되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흰머리가 희끗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고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이따금씩 엉엉 울면서 안 좋은 선택을 하려 마음먹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늘에 있는 아들이 엄마를 살리려고 어떤 존재를 보내는 건지 극단적 선택을 매번 실패했지만요. 하여튼 저는 산에 돌아다니면서 약초를 캐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산삼을 찾으러 다니는데 제 눈앞으로 승복을 입은 남자가 슉 하고 지나간 겁니다. 뭐지? 동물도 아닌 것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어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같은 산에 올라갔다가 또 그 남자를 보았어요. 순간이었지만 그 사람 얼굴이 죽은 제 아들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겼던 겁니다. 놀란 저는 밑에서 말을 캐고 있는 영숙 씨에게 가서 영숙 씨, 나 방금 이상한 거 봤어. 죽은 우리 아들이랑 너무너무 비슷한 사람을 봤다니까? 이상하네. 여기 산이 험해서 사람이 잘 없는 곳인데 착각한 거 아니야? 오늘은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도 못 봤거든. 사람들은 저를 보고 헛것을 본 거라고 말했어요. 아들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귀신을 본 거라고 말하면서요. 정말 그런 걸까? 그날은 저도 산에서 내려가 푹 쉬었습니다.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다음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10만이 동료인 영숙 씨와 함께 지리산을 올랐어요. 첩첩산 중에 지리산은 특히나 보호구역이 많아서 위험하기도 하고 항상 2인 1조로 다녀야 했거든요. 그날은 꼭 삶을 발견하리라 마음을 먹고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비교적 높은 곳에 올라간 저는 옆길로 빠져서 비를 피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저기 위쪽에 못 보던 작은 절간이 하나 있는 겁니다. 저기로 피해야겠다. 쏟아지는 장대비를 피해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 같았어요. 지리산을 수도 없이 많이 와봤지만 이런 곳은 저도 처음이었고요. 음산한 기운과 함께 먼지가 쾌쾌히 묵은 듯한 냄새가 진동을 했죠. 곰팡이 냄새인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가 아팠습니다. 어찌되었건 비를 피하려고 그 절간 문을 연 순간 저는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안에 작은 부처 동상이 하나가 있고 양쪽에는 이름이 걸린 명패들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죽은 저희 아들의 영정사진이 있는 겁니다. 전 그때 제가 꿈을 꾼 줄 알았어요. 산속 깊은 절간에 20여 년 전 죽은 내 아들의 사진이 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더군요. 산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기절했나 봐요. 언니 좀 일어나. 언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밑에서 약초를 캐고 있던 영숙이가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장대비가 내려와서 비교적 산 아래에 있던 영숙이는 하산을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제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목숨을 걸고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아, 저 사진 내 아들 사진이야. 20년 전 목숨을 다한 내 아들 사진이라고. 대체 이게 왜 여기 있어? 언니, 그게 진짜야? 언니 아들 사진이 왜 이 버려진 절에 있는 건데? 영숙이는 일단 여기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봐야겠다고 해 떨어지기 전까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가져온 보온병에 있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몸을 보호하며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습니다.
비가 그친 후 소쩍새가 슬피 울고 참새들이 짹짹거리는 고요한 산 가운데서 드디어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저 멀리서 제가 전에 본 그 사찰옷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겁니다.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지팡이를 집으며 산을 타더라고요. 그 남자가 절간 쪽으로 왔을 때 제가 뒷마당에서 벌떡 일어나 "저기요!" 소리를 치면서 그 남자에게 간 순간 그 스님이 기겁을 하면서 뒤로 자빠진 겁니다. 마치 봐서는 안 될 사람을 본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뒤로 넘어졌어요. 놀란 저와 영숙이는 그 스님을 데리고 절간 안으로 데려왔어요. 시간이 지나자 정신을 차린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묘하게 저희 아들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삼이랑 약초를 캐는 신만이입니다. 장대비를 피하려고 절간에 잠시 몸을 피했는데 어떻게 저희 아들 영정 사진이 여기 걸려있는 건지 너무 이상해서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죠?" "네? 제가 진모 친구예요. 20년 전 진모가 왕따 당하는 제 편을 들어주다가 그 학교 일진들이 저 대신 진모를 괴롭힌 거고 그것 때문에 진모가 죽었잖아요. 제가 그 왕따 당한 현수예요." 현수. 놀랐습니다. 그 남자 말이 맞았어요. 현수라는 아이가 왕따를 심하게 당하고 있었고 그거를 막는다고 제 아들이 일진 애들한테 한마디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현수는 아들이 죽은 이후에 충격에 빠져서 학교도 나오지 않고 아들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 그 아이의 얼굴을 몰랐어요. 20년이 지나서 마주하게 된 그 녀석이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어떻게 지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는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교생 애들이 제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이 진모였어요. 진모 때문에 제가 산 건데 진모는 저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이후로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자퇴하고 3년 동안 집에만 박혀서 미친 사람처럼 지내다가 그래서 술을 진탕 마시고 자기를 괴롭힌, 그러니까 제 아들을 죽게 만든 일진들을 찾아간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괴롭히고 우두머리 노릇을 한 놈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거고,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서 결국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살인사건 가해자로 처지가 변한 그 녀석은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1심에서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가 국민참여재판이랑 항소를 통해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한 뒤에 출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진모가 죽은 것 때문에 죄책감이 심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산속으로 들어온 거였답니다. 절에서 몇 년 살면서 절 공부를 하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지리산에 들어온 거고요. 지리산에서 방치된 절간을 관리하면서 죽은 제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진을 구해서 계속 절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진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없이 유유자적하게 사는 가해자들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했던 현수는 저 대신에 그 녀석들에게 복수를 한 거였죠. 그리고 출소를 한 뒤에 산에 들어와 조용히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 녀석도 그렇고 그 사건 이후로 바다가 너무나도 싫었다고 하네요. 그 아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이 쪽 빠진 상태에서 산에서 나는 것들로만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 시간은 다 저희 아들을 위해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냈더라고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아도 돼. 아줌마는 너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 누군가는 꼭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었고 주변에 도와주는 어른이 없으니 내 아들이 나섰다가 그렇게 된 것일 뿐이야. 그러니 이제는 너 자신을 혹사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아도 된단다. 아주머니, 너무너무 늦었지만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진모의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어요. 진모한테 미안하고 아주머니한테도 죄송해요. 20년간 애써 숨기고 외면하려던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 아이와 저,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동료도 엉엉 울면서 눈물바다가 되었네요. 참 힘들었거든요.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날 그 녀석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근처에 사는 영숙이의 집을 빌려서 저는 아들에게 해주는 밥이라는 생각으로 따뜻한 밥을 한 그릇 지어주었어요.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아이라고 하면서 토닥여 주었지요. 앞으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야 한다고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둘 다 힘들지만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내기로요. 우연히 만났지만 약속하고 만난 것처럼 저희는 수많은 이야기를 꺼냈네요. 다시 절에 데려다 주면서 꼭 다시 보기로 약속하고 건강하게 살기로 기약했답니다. 이상하게 그 이후로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10만이 일을 그만두고 저는 다시 식당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부대껴서 사는 게 좋더라고요. 적어도 외롭지는 않았으니까요. 정신없이 살고 있던 중에 저희 식당에 자주 오시던 손님께서 와서 밥을 먹으며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그 손님과 친하게 지내시던 사장님은 아니 미자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울어? 한동안 안 오더니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 미자 불쌍해서 어떡해? 알고 보니 그 손님 딸인 미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학교 폭력 때문에요. 중학교 3학년인 미자가 학교에서 잘 나가는 남자랑 사귀었다는 이유로 그 학교 일진들이 미자를 심하게 괴롭혔나봐요. 안 좋은 소문도 내고요. 결국 참다 못한 그 아이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고 그게 뉴스에 나면서 교육부가 발칵 뒤집혔죠.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라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게 큰 공분을 사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죽었다고. 20년 전에는 더 심했고 말도 못하게 애들을 괴롭혔다고.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시간이 해결해주니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바보처럼 또 펑펑 울었어요. 그 이후로 그 손님은 식당에 뜨문뜨문 오더니 1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얼굴을 보였습니다. 전보다는 얼굴 표정이 좋아 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마음은 좀 괜찮아요? 버틸만 해요? 다행히 모임을 나간 이후로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요. 학교폭력 근절협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다 보니까 버틸만 하네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단체 활동 사진을 보여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단체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2년 전에 절에서 우연히 만난 그 스님,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며 살았던 아들의 친구였어요. 사는 게 바빠서 10만 일을 그만둔 이후로 지리산 사찰을 한 번도 못 갔는데 그 사이에 그 녀석은 사회로 나와서 학교폭력 근절협회를 만들어 살고 있었더라고요. 49제를 위해서 그 절에 명패를 걸고 기도를 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들을 모아서 협회를 설립한 거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도 학교폭력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시간이 지나도 아픔이 잊히지 않아서 누구보다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잘 아니까 저를 만난 이후로 용기를 내서 그런 협회를 설립해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미자 엄마와 함께 저는 모임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분과 두 번째 만남을 하게 되었네요. 처음 절에서 봤을 때는 다음날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삐쩍 마르고 안색이 안 좋아 보였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마음 정리를 잘 하고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보고 이후에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니 아줌마가 너무 뿌듯하네. 덕분에 제가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벗고 다시 사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 진모 같은 사건이 없게 해야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러게 말이다. 아직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 보니 멀었어. 저는 그 이후로 식당에서 버는 돈의 일부를 그 모임에 기부를 했답니다. 제발 대한민국에서 학교폭력 때문에 너무나도 이쁘고 찬란한 아이들이 죽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틈틈이 그 모임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하여 학교 안에 있는 위클래스 외부 상담 초청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답니다. 저희 아들이 죽은 지 딱 23주년이 되던 날, 제 앞으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이게 뭐지? 하고 조심스럽게 뜯어보았답니다. 그 안에는 고사리 손으로 적어간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괴롭힘 당하던 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모님도 제 편을 안 들어주셨는데 아주머니만 유일하게 저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왕따로 인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아이에게 상담을 해주고 함께 등교해주고 하교해주는 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 도움을 받은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쓴 거였어요. 근 몇 년간 이런 봉사를 하면서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참 고맙기도 하고 찡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편지를 받은 날이 저희 아들 기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몽글몽글했었나봐요. 아들의 유골함을 쓰다듬으면서 아들아, 너에게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단다. 한 가지 길은 지름길이고 한 가지 길은 빙빙 돌아가는 길이야. 하지만 네가 못다한 길을 엄마는 조금 더 걷고자 이 길을 택했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너를 다시 보았을 때 이런 일을 하느라 늦었다고 말할게. 엄마 오늘 한 학생을 살렸다? 너처럼 힘들어하는 학생이었나 봐. 고맙다고 편지가 왔네.
엄마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재촉하지 말고 우리 아들. 하늘에서 행복하게 잘 있어. 엄마는 우리 아들 같은 아이들 몇 명 더 살리고 더 도움 주고 그러다가 우리 아들한테 갈 거니까. 알겠지? 눈물을 삼키며 아들에게 말을 한 뒤 인사를 하고 집에 갔네요. 섭섭하게도 그간 23년 동안 한 번도 제 꿈에 안 나온 아들 녀석이 그날 밤에 제 꿈에 나왔답니다. 발이 날 때 꿈에 나왔는데 그때는 아들이 펑펑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기만 했거든요. 손을 뻗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해도 아들은 점점 멀어져 갔고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꿈으로 한 번도 아들을 보지 못했는데 그날 밤에 제 꿈에 나온 아들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었는데 바보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쯤 되면 아들을 놓아줄 법도 한데 가지 말라고 꿈속에서 소리쳤답니다. 눈이 번쩍 떠지고 꿈이란 것을 안 순간 참 슬프면서도 그래도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잘 살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래도 아들의 웃는 모습을 보았으니 슬퍼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저도 아들의 친구인 그 녀석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 활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가야지요. 그리고 먼 훗날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다 이야기해주려고요.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미안하다고도 꼭 말해줄 겁니다. 사는 게 바빠서 너를 신경 쓰지 못했다고 엄마를 용서해달라고요. 마음 넓은 아들은 저를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요. 글을 쓰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네요. 요 며칠 전에 씁쓸한 뉴스 몇 개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글을 적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적다 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글솜씨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그리고 투박하게 있는 그대로의 제 이야기를 해보았네요. 어찌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사는 게 힘들지만 오늘도 하늘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못다한 길을 걷기 위해서 엄마인 저는 힘내보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